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5년간 부실학회에 참석하거나 논문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연구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천연 섬유를 활용해 투명도와 강도 등을 일본 제품보다 높여 일본이 독점하는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책연구소의 서버에서 가상화폐 채굴 악성 프로그램이 몰래 가동됐는데도 1년 넘게 이를 몰랐다는 지적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경고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시하면서 사태를 키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중에 노동 예능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노동 예능은 말 그대로 출연자들이 노동을 컨셉트로 즐거움과 힐링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노동 힐링 예능이 왜 인기를 끄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과방위 국감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부실학회에 참석하거나 논문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20여일 만에 낙마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부실학회로 밝혀진 오믹스에 참석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적인 부실학회에 참석한 과학자는 모두 1,300여 명. 이 밖에 논문을 표절하거나 논문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적발된 과학자도 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 개발의 발전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과학기술계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험실까지 공개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건으로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고 어떤 징계를 받았고 하는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재발 방지 효과 또한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학이나 연구소는 물론 최소 책임자급의 실명을 공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법 행위를 한 연구단의 최소한도 책임자는 불법 행위의 사례와 함께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과학기술계에서 관행화되고 일상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최근 연구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성실한 과학자들의 연구 의욕과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24조 원에 돌파하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부가 산학연 연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중점 산업과 핵심 인프라 구축 등 내년도 R&D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 등을 연구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R&D 예산이 내년도에 2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열린 1차 설명회에 이어 오는 23일 대전에서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20조 예산의 문이 열었고 30조 예산을 준비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거,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동안 못했던 거,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진짜 진정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있는 롱텀 긴 호흡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구글 코리아가 피해 구제 신고의 절반가량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 구제 신고 225건 가운데 45%인 102건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배상이나 환불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이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성 배기물이 유실된 것과 관련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6개 자료를 회수했다면서 여기에 자료 4개를 더 발견해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더 유실된 것이 없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된다며 계속해서 현장과 가설물 설치 장소의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오염 제거를 위해 수거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 10개가 전날 임시보관소 인근 하천으로 유실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플라스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나오지 않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해 일본이 독점하는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뇌 분비계 교란과 대사장애 등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 젖병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지만 영수증 용지나 식품 캔, 코팅 소재 등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가 포함된 폴리카보네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건 일본뿐이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를 개발해 상용화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환경 호르몬 유발 물질을 자연계의 물질로 대체하고 천연 섬유를 활용해 투명도와 강도 등을 일본 제품보다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기반인 아이소소바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나노셀룰로스를 아이소소바이드에 도입함으로써 분산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장 강도와 투명도를 나타내는 이 기술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과는 영국 왕립화학회의 그린 케미스트리 표지 논문과 2019년 주목할 논문에 선정됐습니다. 유아용품이라든지 장난감, 그리고 가정용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용 소재, 바이오메디컬 소재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석유 폴리카보네이트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500만 톤. 현재 일본의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 연간 생산 능력이 2만 톤 수준에 불과해 향후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전망은 밝은 상황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카이스트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지금부터 8년 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달리도록 하겠다며 야심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2030년에는 신차 세대 가운데 한 대를 친환경차로 생산하고 하늘을 나는 차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전기차 넥소입니다. 5분만 충전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는 성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싼 가격과 부족한 충전소가 걸림돌입니다. 정부가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미래 자동차 경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2030년에는 신차 세대 가운데 한 대를 친환경차인 미래차로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천만 원대인 수소차 가격을 2025년까지 4천만 원대로 낮추고 고장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리를 50만 킬로미터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66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급속 전기 충전기는 공동주택, 대형마트, 고속도로 등 거점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만 5천 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초소형 전기차부터 승용차,
버스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 차량 모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미래차 시대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 자율주행차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무선통신과 3차원 지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단계를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진 미국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미래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41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발전 전략이 저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카도 2025년부터 실용화하는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에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이 화두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1일부터 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예, 자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서 암호화폐 무단 채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책연구원 서버에 1년이 넘게 이 암호화폐 그 채굴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네. 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이었는데요. 지난 5월 서버의 CPU 가동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서버에 암호화폐 채굴 악성 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네. 1년 전 이 서버를 납품받을 당시부터 설치가 된 건데 이 범인은 서버를 납품하고 유지 보수하는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질연구원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가동이 돼서 적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좀 대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의 국책연구원이 전수조사에 나섰죠. 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됐다고요. 지난 7월에는 이 유니스트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단에서 이런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이 됐고요. 또 카이스트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지질자원연구원과 IBS에서는 1년간, 카이스트에서는 6개월간 가동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채굴된 암호화폐가 유출돼서 이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한 200만 원, IBS에서는 100만 원 정도의 편취가 발생했습니다. 이 카이스트에서도 유출 시도가 있었는데 이 보안 프로그램 덕분에 유출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책연구원의 서버 도입 운영을 사실상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꼴이 된 건데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연구 개발 결과가 순식간에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가장 민감해야 할 그런 연구기관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좀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런 악성 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국가정보원이 이런 사실을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과기정통부가 이를 무시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해 10월 모든 정부 부처에 해당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기정통부가 해당 IP만 차단하고 악성 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과기정통부는 채굴 악성 프로그램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해외 75개 IP만 차단하고 악성 코드 감염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면 또 다른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장할 수가 없을 텐데요. 네, 확실한 개선책이 나와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신라젠과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지난번 본색에서 이 신라젠의 연구개발 계획서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부사장과 관련한 지적이었죠. 이번에는 이 주식과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연구개발서의 주간 책임자로 기재된 분이 당시 그 경영학 박사 신라젠 부사장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퇴사를 하면서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71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는데 이게 미리 정보를 알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신라젠 부사장과 관련한 그런 국감 내용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바이오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부사장이 이 관련해서 책임자로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한 그런 내용이었죠. 네, 저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퇴사를 하면서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71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스톡 옵션 행사한 것 자체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연구 책임자가 연구 성과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로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미리 퇴사하여 책임을 면제받고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차익을 실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은 조사를 거쳐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부사장이 미공개 주식 정보를 활용해서 주가를 좀 차익을 실현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이게 요즘 바이오 주가 급락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후에 바이오 주가가 이제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신라젠의 해외 인상시험 3상 중단 권고 발표가 나면서 이 바이오 업계 악재가 이렇게 드리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또 최근에는 또 다른 바이오 업체가 글로벌 인상 3상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주가가 계속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바이오 업계에서 이런 신약 개발 임상 시험이 뭐 실패한다거나 연기되는 거는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고수익, 고위험 사업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이 개미들은 모르는 회사의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고액의 차익을 거두는 일부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죠. 앞서 설명한 신라젠의 그 부사장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이 실현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쪽박을 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할수록 바이오 업계에 대한 어떤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도 그만큼 꺾이게 된다. 뭐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이러시니까 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시세 차익 앞으로 좀 근절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정감사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걸 좀 지켜봐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과기정통부의 종합감사는 18일로 예정이 돼 있죠. 이 종합감사에서는 과기정통부 본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이 돼서 종합감사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종합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뭐 질의 내용이나 제출받지 못했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유인 건데요. 예를 들면 뭐 달탐사 이 사업을 예로 들면은 지난 2일 과기부 본부국감에서 이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나사와 협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최기영 장관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을 했었는데 종합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앞서 최 장관은 1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격 방문해서 달 탐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18일 종합감사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사실 국정감사에서 너무 많은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일일이 답변을 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게 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맞게 보시나요? 사실 이 국정감사가 이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이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향후 의정 활동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문이 쏟아지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피감 기관에서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적은 나왔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치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를 이렇게 정기국회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상시 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 국감과 거의 더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번 국감이 마무리가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3월 추진되다가 우주복이 부족해서 무산된 여성 우주인들만의 첫 우주 유영이 17일부터 진행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체류 중인 미국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치와 제시카 메이어가 고장난 ISS 배터리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우주 유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5년 이후 반세기가 넘은 우주 유영 역사에서 여성들만으로 이뤄진 우주 유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북한 접경 지역과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유력한 감염 경로로 떠올랐는데요. 네,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들어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민통선 인근에 모인 엽사들이 총기를 꼼꼼히 손질합니다. 민통선 안에서 활보하는 야생 멧돼지들을 사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엽사들과 지자체, 군 병력이 포함된 합동포획팀 900여 명이 전방 GOP와 민통선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이번 포획 조치가 실시되는 곳도 경기 파주와 강원도 화천, 연천 등 앞서 ASF가 발병했거나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 지역들입니다. 합동 포획팀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멧돼지를 포획해서 개체수를 줄일 방침입니다. 또 이미 ASF가 발생한 지역은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포획팀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1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뒤 전면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군도 GOP 철책 이남부터 민통선 북쪽 일부 구간에 저격 요원을 배치해 야생 멧돼지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합동 포획팀 운영 기간 중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ASF 확진 건수는 사육돼지 14건, 야생 멧돼지 6건입니다. ASF가 발병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정부가 야생 멧돼지에 대한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포획 조치가 ASF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중점 관리 지역의 통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점 관리 지역의 가축과 분뇨, 축산 차량의 이동 통제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통제 조치는 애초 15일까지 3주 동안 적용하기로 했지만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철원과 화천에선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한 총기 사용이 금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 관리 지역을 발생, 완충, 경계 지역으로 나누고 완충 지역에 포함된 철원과 화천에선 포획용 틀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에 강원도가 반발하자 정부는 야생 멧돼지가 피를 흘리거나 주변으로 달아나며 바이러스를 퍼뜨릴 우려가 있어서 총기 사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완충 지역인 철원과 화천에서도 민통선 안쪽에 한해 총기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하지만 민통선 바깥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를 줄이기 위해선 접경 지역에서 총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해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장기화하고 살처분 돼지도 15만 마리를 훌쩍 넘기면서 피해 농가를 어떻게 지원할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돼지를 키우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는 생계 안정 자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장에서 돼지를 살처분한 뒤 다시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이동 제한이 풀린 뒤 40일
그리고 시험 사육 기간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발병하지 않은 곳은 40일이 지난 뒤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생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길게는 6달, 지원 금액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고려해서 한 달 최대 337만 원입니다. 하지만 돼지농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돼지를 길러 출하할 때까지 적어도 1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던을 사서 임신을 115일 동안 임신을 하고 8개월 정도 커가지고 출하를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1년이잖아요, 거의. 돼지 농가의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도 지원 기간 연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입식이 6개월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 기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원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손봐야 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돼지 농가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료 구매 자금이나 시설 자금 등의 상환을 늦추고 이자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네, GPS가 없으면 우리는 비행기로 여행을 떠날 수도 없고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목적지까지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GPS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류는 오랫동안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짐작하고 또 나침반을 만들어 방향을 찾았습니다. 요즘엔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GPS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GPS는 원래 미 국방부가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GPS가 전 세계에 무료로 개방돼 많은 국가가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지구의 대기권 밖 2만 킬로미터 이상 고도에서 24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최소 3개의 위성이 필요한데요. 먼저 위성 하나로 전파가 닿는 속도를 계산해 나와의 거리를 계산하면 그 거리가 원으로 나옵니다. 하나의 인공위성이 더 추가하게 되면 2개의 원이 겹치는 2점 중에 하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공위성이 추가되어 최소 3개의 원이 생기면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PS를 이용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GPS를 이용해서 한번 현대판 숨바꼭질을 해보려고 해요. 이 정보만을 가지고 PD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S 상에는 이쪽에 PD님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GPS를 보면 근처에 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어디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한번 이번에 제대로 찾아볼게요. 정확한 GPS 위치로 좀 더 접근해봤습니다. 설마 저기 앉아있는, 저기 편안하게 앉아있는 저분은 아니겠죠? 드디어 찾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PD님을 찾고 나서 보세요. 이게 딱 겹쳐서 이렇게 동일한 장소에 있다고 딱 나와요. 이렇게 겹쳐서. GPS를 통해 길을 찾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또 택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GPS에도 재미있는 과학이 숨어 있었네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고된 노동을 통해서 소소한 힐링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노동 힐링 예능의 인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예능의 트렌드를 보면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지만 네. 뭐 워크맨이나 뭐 일로 만난 사이, 뭐 삼시세끼 맞아요. 이런 예능이 인기를 끌고 많이 있는 것 보시네요. 같아요. 예, 참 이런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는 심리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예능을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잘 아시는 게 삼시세끼라는 프로가 있었죠. 네. 사실 산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요. 주로 이제 그 상당히 그 나오는 출연자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출연자가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자를 캐거나 뭐 모종을 심거나 또는 텃밭을 가꾸거나 심지어 설거지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네. 사실 산촌 그 사리에 적응해가는 과정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저거 정말 신선하고 보는 게 재밌다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종영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풀 뜯어먹는 소리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 들어봤습니다. 네, 그 고등학생 농부 한태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축으로 나오는 네. 건데요. 연예인 출연자들이 실제로 농촌에서 극한 체험에 도전하는 겁니다. 네. 농촌의 실상들을 보여주는데 모내기가 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농촌에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을에는 추수하고 또 그다음에 품앗이를 하면서 네. 농촌 생활 자체에 대한 소박한 행복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요즘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크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장성규 씨가 나오셔갖고 다양한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본인이 체험해 보는 거, 네. 또 실제로 직업 체험을 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생각만 가지 해도 웃긴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사실 노동 예능이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게 네. 아닌 게요.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체험 삶의 현장 아시죠? 유니콘 타고 내려와서 딱 네네네. 돈 봉투 넣는 맞아요. 그 장면 전 정말 인상 깊게 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노동 예능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보면 노동하고 예능이 합쳐졌다 이렇게 보셔야 예. 되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주로 노동만 있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체험 삶의 현장 보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극한 직업. 예, 정말 진짜 힘든 직업이 많고 이렇게 극한 생각하는데. 직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예전엔 프로그램은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힘든 건가,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건가 이게 중심이었다면 네. 지금은 거기에 훨씬 더 예능적인 재미라고 하는 거를 그 색깔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스타들이 나와갖고 자기 본업이 아닌데 뭐 어색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색하지만 그 속에서도 유쾌한 웃음 같은 거, 유쾌한 토크가 진행되니까 네. 훨씬 매력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속에서도 일단 휴식을 취하고 소소한 그런 행복 이런 장면 같은 것도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노동 예능의 주 소비층이 젊은 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최영일 대중문화 평론가가 하신 말씀인데 네.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취업난도 많고 그러니까 네. 사실 예능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 예능도 일종의 그런 트렌드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의가 되는데 사실 만약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 나왔는데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하고 별로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주제라고 한다면 네. 금방 이게 시들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카페 같은 장면이 나왔어도 커피 한 잔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고객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사장은 어떤 입장이 있고 그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 훨씬 더 내기처럼 사실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젊은이들은 사실 소확행이라는 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예.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거창한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사실 재미가 있었고요. 사실 종영한 프로그램이지만 무한도전 아시죠? 네. 그중에 네, 저도 엄청 재밌게 봤던 것 좋아했죠. 중에 하나가 무한상사라는 꽁트가 있었어요. 무한상사요. 네, 직장인들의 어떤 그 사이의 애환 이런 거를 네, 맞습니다. 아주 해학적으로 잘 표현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일종의 직장 현실을 비튼 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워크맨 같은 것도 보면은요, 실제 장성규 아나운서의 그 거침없는 돌직구 멘트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키즈 카페니까 그래서 그런지 시급도 애기만큼 적게 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예. 뭐 아니면 대표님 출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일종의 어떤 단지 이게 이제 현실 웃기만 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요소, 그러게요. 생각할 거리 같은 것들을 함께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음과 함께 현실을 꼬집고 이런 그 모습 자체가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공감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웃기지 않은 현실을 웃음으로 풀어낸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서 좀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노동 예능이 일깨워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 삼시세끼가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사실 한 끼 한 끼 잘 이렇게 챙겨서 먹는 게 중요했어요. 네.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 특히. 네. 그런데 요즘은 주로 외식하는 사람도 많고 사실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걸 보다 보면은 막 옛날엔 참 저렇게 했었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일상생활의 모습 같은 것들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그동안 잊고 지낸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녹아나는 그런 장면, 그것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예전에는 그냥 마냥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예능만 찾았다고 한다면 요즘엔 뭐 사회 현상에 따라서 리얼리티가 반영된 그런 예능이 좀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사회 현상과 TV 예능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현재 어떤 삶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이 TV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젊은이들이 취업난이 되게 심각하고 이런데 마냥 그 개그 프로를 보면서 깔깔 웃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제 웃기는 프로그램 내에도 어떤 자신들의 모습처럼 뭔가 노동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들의 애환이라든지 이런 게 녹아난다면 훨씬 더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사실 참고로 말을 하면 그 왜 우리가 불황일 때는 경제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들의 립스틱과 남성들의 넥타이가 훨씬 많이 팔린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뭔가 이제 그 자기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할 방법이 필요한데 쇼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뭔가 기호품으로서 만족을 주는 품목, 그렇게 그게 립스틱 같은 게 팔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립스틱 효과처럼 노동 예능도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우리에게 인간에게 노동이란 어떤 의미일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뭐 우리도 모두 노동자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이 친구도 일을 그렇죠. 하고 사실 있죠.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노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식주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 이거는 뭐 모두가 공통적인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동이라는 자체가 뭔가 인간이 노력을 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하나의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동을 하는가, 뭐 예를 들어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 그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 분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이 노동이라는 게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노동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육체 노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신 노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지만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정말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생산해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를 노동자라고 불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동을 이제 만약에 뭔가 생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한다 보면 그 과정에서 사람이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사람들의 어떤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업적만 내는 그런 방식이 되면은 곤란할 것 같아요.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노동,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기본 목적이긴 하지만 생계 유지 이상의 어떤 상위적인 그런 그 욕구들, 예를 들어서 자아 실현이라든지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뭔가 성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추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노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일이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루 일을 힘들게 마치고 와서 노동의 어려움을 좀 공감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예능을 통해서 좀 힐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예능 트렌드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립스틱 효과는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헬스 뷰티 스토어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색초 화장품 매출을 조사했더니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었다고 하네요. 네, 최근 20, 30대가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뜻하는 가심비나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도 형편에 맞는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취약이 확고한 젊은 세대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이어가려는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게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